김 목사의 돈 이야기입니다. 이 동영상은 교육을 넘어서 또 강연을 넘어서 조금은 낯설게 또 거슬리게 또 불편하게 21세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리 사회 정치, 경제, 공동체의 집단 무의식을 깨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실채권 시장 이야기입니다. 이 부실채권 시장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부실채권 시장의 그 흑역사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7년 11월 그 국가 부도위기가 몰아치는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적립기금 39.2조 원을 동원해서 부실채권 111.5조 원어치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1998년 9월 1일 111.5조 원 부실채권 전부를 골드만삭스 외국 투기 금융 자본들에게 매각을 해버렸죠. 국내 언론들은 애국 자본들에게 부실채권을 성공적으로 매각했다라고 막 떠들어댔습니다. 우리나라 부실채권 시장의 흑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몇 가지 이렇게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금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97년 12월 11일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을 하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IMF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튼튼하지 않은 또 이렇게 개방된 자본시장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1997년 12월 16일에 환율 변동 제한 폭을 완전히 폐지해버리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는데 이자 제한법을 무력화시켰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자 제한법이 있어서 연 이자를 25% 이상 고리로 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걸 풀어서 이제 은행들도 40%의 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들을 대폭 허용을 했죠. 그래서 IMF 이후에 우리나라 모든 은행들이 다 외국 투기자본들의 손에 넘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벌여왔습니다. 더불어서 1998년 9월 16일에 자산유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80년대 초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들이, 제도들이 이렇게 시행이 됐었는데요. 이것은 더 많은 신용화폐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종잣돈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자산유동에 관한 제도였겠는데, IMF 무렵에 우리나라에서는 부실화된 채권들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들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IMF 애환위기를 틈타서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시장이 크게 열렸고 IMF 이자 제한법 폐지 등으로 줄지에 이렇게 부도가 나게 된 수많은 멘탈이 튼튼한 건강한 그 중소기업들이 다 부실채권들로 인해서 부실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다 외국 투기자본에 넘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부실채권은 어떻게 발생하나?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5단계에 거쳐서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게 됩니다. 정상, 요주의, 고정, 해소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정상은 돈을 꾸어간 사람과 은행 사이의 계약 관계가 잘 이렇게 이행되는, 이자도 또박또박 내고 그런 정상적인 그 대출 거래, 금융 거래를 이제 정상이라고 합니다. 요주의는 이제 대출 거래에서
이자를 못 갚게 된다든가 원금 상환을 이렇게 못하게 되는 이렇게 그런 경우, 날짜를 어겨서 원금 상환이나 이자 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이제 요주의, 주에 살펴본다 이런 뜻이겠죠. 요주의 채권들 가운데 고정,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채권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채권들을 이제 상황을 이제 고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체가 시작되고 담보물도 없는데 점점 연체가 길어져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넘어가면 회수 의문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구워준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3개월 이상 연체되고 도저히 이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판단되면 이걸 추정 손실이라고 합니다. 고정 이하의 부실 채권, 연체가 시작되고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이렇게 담보도 없는 채권들의 그 추정 손실을 대비해서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은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부실화된 채권 원금의 한 20% 정도를 적립을 하는데요. 은행들은 돈을 구워주고 이제 제때 돈을 회수하지 못해서 손해, 또 대손 충당금을 쌓아놓느라고 또 돈을 돌리지 못해서 손해.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추정 손실 단계가 되면 은행 장부에서 처리하고 장부에서 털어내게 됩니다. 이걸 이제 상각 처리라고 하는데, 이미 쌓아두었던 대손 충당금을 통해서 그 부실 추정 손실이 예상되는 부실 채권을 상각 처리하고 그 상각 처리한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그 채권을 이제 그 부실 채권 시장을 통해서 다른 금융회사에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실 채권을 손실 처리한 이후에 대개 이제 은행 등이나 카드사 금융회사들은 1년 이내에 이 부실 채권 시장에다가 손실 처리한 이 휴지 조각 같은 채권들을 갖다가 매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BIS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고정 이하, 담보가 없는 부실 채권에 대해서 원금의 20% 비율로 대손 충당금까지 적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으로 이제 은행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왕에 이렇게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해 놨던 그런 돈에서 이 부실 채권을 상계 처리하고 그걸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서 부실 채권 시장에 내다 팔게 됩니다. 부실 채권 시장의 그런 부실 채권 현황들을 이렇게 좀 알아볼까요? 원래 부실 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여신을 이제 부실 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꼭 대출금뿐만 아니라 뭐 물건을 사고 그 할부금을 못 갚는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의 이제 상황 속에서 연체가 일어나는 그런 채권들을 다 합쳐서 이 부실 채권이라고 해서 이제 대출이라는 표현보다 여신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2020년 말 국내 은행의 누적 부실 채권이 13.9조 원입니다. 2020년 1년 사이에 또 새로 발생한 게 12.5조 원쯤 되고요. 그 은행권, 우리나라 은행권의 평균 부실 채권 비율이 0.64%입니다. 꽤 높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높은 부실 채권 비율이 이제 신용카드 채권이에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뭐 카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실화된 비율이 높습니다. 0.98%. 금액으로는 한 0.1조 원쯤 되고요. 기업 여신 부실 채권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0.92%고 금액도 12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이 가계부채보다 훨씬 더 그 부실채권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크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부실채권 비율이 0.76% 정도 됩니다. 이에 반해서 자영업자 부실채권 비율은 0.27%입니다. 가계부채는 더 낮아요. 가계부채 부실채권 비율은 0.21%입니다. 금액도 1.8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어 있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부실 때문에 은행이 망할 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은행 역사상 가계부채 때문에 은행이 이렇게 부실화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단 한 건도 없을 것입니다. 누적 부실채권 13.9조 원에 대한 정리 현황을 좀 볼까요? 2020년에 누적 부실채권 13.9조 원 가운데 정상화된 게 6.6조 원입니다. 담보를 팔아서 이렇게 빚을 갚은 경우가 3.6조 원 정도고요. 또 그 부실화된 그 여신이 다시 잘 갚게 되고 채무자가 채권자와 잘 이렇게 합의해서 정상적으로 다시 이렇게 되돌아온 것이 한 2.3조 원. 기타 이제 이건 뭐 기업 대출에서 있는 일이겠지만 출자 전환된 그런 것들 해서 13.9조 원에서 정상화된 게 6.6조 원입니다. 절반 정도가 다시 정상화된 거죠. NPL 시장을 통해서 처리한 게 한 7.4조 원쯤 될 건데요. 상각 처리한 거. 이미 적립해 놓은 대손 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해서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게 4.3조 원. 이게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들이 손해본 금액이겠죠. 그리고 이제 매각한 게 3조 원. 기타 0.1조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누적 부실 채권이라고 해도 절반 이상, 뭐 7조 원 이상 이렇게 사실은 손해 보지 않고 다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 채권이 늘어나서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망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2020년 우리나라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41.2조 원입니다. 근래 몇 년 동안 거의 뭐 매년 40조 이상 이자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자 이익을 꾸준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산, 대출 뭐 자산이겠죠. 은행들의 대출 자산이 19년이 2298.6조 원, 20년 작년에는 2521.1조 원으로 늘어났어요. 은행들은 매년 40조가 넘는 그런 이자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대출 자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계속해서 이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2020년 연간 순이자 마진이 1.41%입니다. 그 모든 손해를 다 감수하고 뭐 부실화된 그런 채권들 다 상각하고 등등 모두 다 모든 리스크를 다 제하고 나서도 마진율이 1.41%입니다. 부실채권 시장에서 부실채권 시장의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볼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얼마의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느냐는 거겠죠. 이제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그런 규칙들을 좀 보겠습니다. 부실채권 시장의 거래 가격 산정은 부실채권 종류별로 다 틀리고 또 금융기관별로 조금씩 다 틀리겠죠. 근데 어쨌든 부실채권 종류별, 금융기관별 이제 장부가의 일정 비율로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일반 채권일 경우에는 담보가 있는 채권, 부동산 담보가 있다든가 이런 채권들은 장부가의 70% 이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담보가 없는 경우는
원금의 1%에서 20%. 사실 이제 그 부실 채권 시장에서 1차, 2차, 3차 여러 차례 거래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거래 가격의 정확한 내용들은 사실 저로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 채권, 법원의 화의가 이루어지는 채권들, 또 법정관리 기업들의 채권들은 이제 담보가 있을 경우 70% 이상, 무담보라도 법원이 이제 채권 금액을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조금 거래 가격이 높습니다. 20%에서 70%까지 이렇게 무담보 채권도 그렇게 거래가 됩니다. 담보부 채권, 고종으로 분류되는 채권이죠. 그러니까 연체되는 채권이지만 담보가 설정되어서 채권의 회수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채권들, 담보 채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대개가 어떤 그 규칙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부실채권 시장에서 금융투기를 할 건 아니니까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가격을 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에다가 담보 물건, 뭐 부동산인지 뭐 동산인지 어쨌든 그 물건 종류별로 평균 낙찰률, 최근에 이제 낙찰률 3개월치 낙찰률을 따져서 그걸 곱해서 이제 금액을 정하고 거기에서 그 담보 물건의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그것도 빼야 되겠고요. 경매 집행 비용도 좀 빼고 그 담보 물건을 관리하는 그 관리 비용도 빼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10% 정도 지가나 담보 물건 종류별로 가격이 변화된다거나 가격이 올라가면 뭐 그걸 좀 이제 10% 정도 더 더하고 떨어지면 좀 10% 감하고 하는 이런 정도로 해서 매입 가격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무담보 채권 회수 의무 또는 추정 손실로 분류되는 그 부실 채권들인데요. 가계부채 거의 대부분이 이런 채권들이겠죠. 이런 채권들이 인수돼서 채권 금액은 1%부터 시작해서 20%까지 이렇게 채권 종류별로 또 금융회사별로 그 채무자의 그런 상황별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특별 채권은 이제 법원이 이렇게 조사해서 확정하는 채권 원리금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법원이 결정한 채권 원리금 위험도를 따져서 경영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정한 할인율로 현재 가치를 산정해서 이렇게 정산 처리를 합니다. NPL 채권 매입 푸름도를 볼까요? 우리가 NPL 시장에서 금융투기에서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채권 매입 흐름도가 진행이 되는 것을 살펴보세요. 그 법조 시장 쪽에 가면 이 부실채권 시장을 통해서 금융투기를 하려는 그런 아줌마 부대들, 뭐 넥타이 부대들, 아줌마 부대들 엄청 많이 교육을 하고 교육비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이런 교육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시장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들 2021년 현재 부실채권 시장의 주요 거래 참여자들을 볼까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큰 덩치들 기업이 이제 파산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정책적으로 이제 시장 개입하는 큰 회사고요. 여기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자회사 국민행복기금이 있는데 어쨌든 이 국민행복기금도 2014년 이후 NPL 시장에서 부실채권을 아직 사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국가 정책, 정부 정책이 나오면 언제라도 이 부실채권 시장에 개입을 해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금융회사라고 보고요. 농협자산관리회사는 원래 이제 농협에서 생산되는 부실채권들을 이렇게 수임하는 그런 농협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유암코 이따 설명하겠고요. 주택금융사 상록수 제1차 유동화라는 건데 2013년에
이렇게 설립된 그 유동화 전문 회사인데 아직까지 이제 채권들을 다 해소를 하지 못해서 NPL 시장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대부업체입니다. 매입 출시업을 허가받은 대부업체들이 천여 개가 이제 이 부실채권 시장에서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이 부실채권 시장에서 1차 거래, 2차 거래, 3차 거래 마지막 그 쓰레기 같은 그 부실채권을 다 끌어안는 그런 부실채권의 종착역 같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출심이 난무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부실채권 시장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들은 이제 거칠게 도매상 또는 소매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도매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부 정책에 따른 이제 부실채권을 많이 매집하는 그런 기금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실채권을 시장에 내놓는 금융회사들이 뭐 유동화 전문회사를 만들어서 페이퍼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도매업을 할 수도 있고요. 유암코라는 그 은행들의 연합 자산관리 회사가 있습니다. 2009년 10월 달에 설립이 됐는데요. 이 우리나라 부실채권 시장에 외국 투기자분들이 도매상 역할을 하면서 엄청 많은 돈을 벌어갔죠. 그 사람들이 벌어간 돈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 저축은행들, 이미 다 망해버린 솔로몬, 뭐 진흥상호저축은행들이 이렇게 외국 투기자분들이 한번 쭉 빨아먹은 그런 부실채권들 다시 재인수해서 다들 큰 재미를 못 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바람에 우리나라 은행들도 자신들이 생산하는 부실채권들을 이렇게 자산으로 내어놓고 이제 유암코를 설립했습니다. 그 농업자산관리회사 이런 정도가 이제 도매상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소매상은 소규모 자산관리회사 또 매입 채권 출시업을 허가받은 대부업체 이렇게 소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이 이 부실채권 시장에 많게는 몇 억씩 들고 와서 소매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소위 아줌마 부대들도 이제 이 부실채권 시장에서 저는 큰 역할을 했는데요. 한 3년 전부터인가 개인은 이 부실채권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채권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싶은 개인은 이제 소규모 자산관리 회사 법인을 만들든 아니면 매입채권 출시업 허가를 받은 대부업체를 만들든 해서 이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110조가 넘는 그 부실채권을 전부 외국 투기자분들이 넘겨버렸죠. 그래서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시장은 온통 외국 투기자분들의 복마전이었죠. 외국 투기자분들이 이름도 이상하게 제우스 유동화 전문회사, 뭐 헤라 유동화 전문회사, 전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적 인물들을 이름으로 쓰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다 철수를 해서 이런 외국 투기자본이 부실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박 투자를 누리는 개인들이 이제 자산관리를 회사를 설립해서 또는 대부업체에 등록을 하고 이 부실채권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경매를 통한 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기획부동산들이 엄청나게 이 부실채권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실채권 시장은 이미 죽어서 휴지 조각의 다름 아닌 손실처리 부실채권들을 좀비채권으로 되살려내는 시장이죠. 은행들은 이미 3개월 연체가 되고 담보가 없는 그런 부실채권들은 6개월 이내에 거의 다 이게 손실 처리해서 상각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 휴지 조각이 된 그 죽은 채권들이 부실채권 시장에 내다 팔죠. 사간 사람들이 이제 이 좀비 채권으로 되살려서 채무자들의 목숨줄을 움켜쥐고
채무자를 죽음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손실처리 부실채권들은 부실채권 시장에서 1차, 2차, 3차 양도 양수거래를 통해서 유령처럼 이제 떠돌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비채권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좀비채권을 가지고 그 채무자를 목을 조르는 부실채권 시장의 이 대부업체 역할이 무섭습니다. 2020년 매입 채권 추심업 허가를 받은 대부업체들이 1054개입니다. 원래 대부업체는 대출을 해서 이자로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허가를 받는 건데, 그거 갖고 돈벌이가 안 된다. 그러니 추심업 허가를 받아서 이 부실채권 시장에서 이제 떼돈을 벌어보겠다, 대박을 노리겠다고 해서 이제 이 매입채권 추심업 허가를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 5, 6년 전부터인가 이제 그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자들에게 매입채권 추심업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 1054개 중에 추심만 전문화하는 게 한 450개 정도 되고요. 현재 매입채권을 잔액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업자들이 한 578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부실채권 시장에서 이미 은행들이나 금융권에서 상각 처리해서 휴지 조각의 다름 아닌 이런 부실채권을 이 부실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좀비채권으로 되살려내고, 그게 이제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고 불법 추심 내몰린 저소득 취약계층 가중채무자들이 그 불법 추심으로 해서 가족이 해체되고 노숙자가 되고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자살 대열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채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요. 이 5년이 지난 채권은 이제 휴지 조각입니다. 정부는 이 휴지 조각을 대금으로 소각한다고 썰레발을 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대려 이제 정부가 이렇게 5년 지난, 정부가 내어놓는 정책들이 이제 10년 지난 1,000만 원 이하 소액 채권들을 이렇게 소각하겠다. 이렇게 썰레발을 쳐서 대려 이제 언론이고 부실채권 또 이제 장사꾼들이며 또 금융회사들이 도덕적 해이라는 그런 막 대칭 욕설을 퍼붓게 되는 거죠. 부실채권 장사꾼들은 채무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휴지 조각을 흔들어대면서 돈 내라 하고 생떼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지 조각 채권들을 이렇게 들고 내가 채권자야 돈 내놔 라고 이렇게 채권자를 겁박해서 채무자가 단돈 1원이라도 채권자 통장에 입금하는 순간 그 죽은 채권을 승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채권이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정부는 이 부실채권 장사꾼들이 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지 조각을 다시 살려내는 악랄한 추심, 그건 뭐 휴지 조각을 들고 채무자를 겁박해서 잘 모르는 채무자에게 이제 아주 소액을 뜯어낸 다음에 채권을 되살리는 일도 있고,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모른 척 또 소송을 해서 채무자는 원래 이제 2년, 3년 이렇게 빚에 쪼들리다 보면 잠수타게 되고 아예 이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채권 시효가 완성된 그런 채권을 이렇게 소멸시효 연장 소송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채권이 되살아나는 그런 일이 많은데요. 그런 일을 정부가 막는 것이 마땅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 목사의 돈 이야기, 교육, 강연 뭐 이런 걸 넘어서 조금 낯설게, 거슬리게, 또 불편하게 21세기 금융 시스템에 대한 우리 사회 정치, 경제 공동체의 집단 무의식을 이렇게 좀 깨워내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부실채권 시장 이야기입니다. 부실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더 할 이야기들이 많지만 여기서 그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